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 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KT.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잘 아니까 우르오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공항 수화물센터에서 10,000원 주고 박스를 사와 펼치고 잤다. 제주에 관광 왔다가 노숙자 신세가 됐다. 어제 오후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대합실에서 전날부터 항공편이 전면 결항되자 공항에 발이 묶인 한 이용객의 말인데요.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여름에는 태풍 때문에, 겨울에는 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최소한의 대비책은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나서야 굉음을 울리면서 도착하는 긴급재난 문자를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적금과 보험, 통신비로 90만 원을 쓰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드리는데 쥐꼬리 월급마저 못 받는 처지가 서글프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대부분 월급날이 25일인 유치원에 다니는 30대 유치원 교사의 말입니다. 누리과정 대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은 학부모, 교사뿐만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가슴에 멍이 드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정치권은 계속 돈 없다, 약속, 관행이 틀리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이에 힘없는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멍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정치가 집 나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김대중과 노무현 두 분을 나눠서는 안 된다. 분열의 이름으로 아버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말입니다. 김홍걸 씨의 입당이 호남 지역 민심을 움직일지 아니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은 혈연에 의해서 계승되고 말고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DJ와 평생 함께한 동지들보다 더 그 정신과 의의를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풍이냐 순풍이냐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부터 일반 해고, 취업 규칙 이 2대 지침이 현장에 적용된다 그래요? 예? 예, 정부가 그 노동개혁 핵심 사안이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이른바 양대 지침을 지난 토요일 확정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대 지침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시행일이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성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일반 해고가 가능해진다라는 점인데요. 예.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해고 요건에 해당하고요. 다만 기업은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훈련과 자리배치 전환 등 제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와 사용자의 필요성 등 감안해서 꼭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 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길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노사가 함께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 운용,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 상승을 위해 노력하려는 것입니다. 라고요. 고용부는 오늘부터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이번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지만 법적 강제성이 따르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쉬운 해고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예. 그럼 만일 쉬운 해고가 되면은 그러면 이거 없애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예. 자, 그리고요. 예. 결국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고 하는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묻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결국 오늘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정부 지침 반대 총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불법 파업이다. 엄정하게 책임 묻겠다면서 정말 강대강 대결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예. 어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담화문을 발표했고요. 담화문에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민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이는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 또 대내외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또다시 전국적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노총이 이 민주노총과 함께 29일 또는 30일 같이 공동 집회를 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을 포함해서 강대강 대결로 되어가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우리나라 영화 오빠 생각의 흥행을 위해서 금융사들한테 영화 예매권을 다량으로 사들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다고 그러죠? 예. 저는 금융위원회가 언제부터 한국 영화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한국 영화 오빠 생각의 흥행을 위해서 금융사들의 영화 예매권을 대량으로 사들여달라. 전화로 요청했다는데요. 근데 금융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갖고 있는 금융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강매로 봐야겠죠. 이 영화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최근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21일 개봉한 오빠 생각 예매권을 최소 3,000장에서 최대 17,000장까지 사달라 전화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예매권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금융사만 10여 곳에 이른다고 하고요. 예. 장당 보통 9,000원인데 6,000원에 이제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어떤 은행은 17,000장을 매입해서 자사의 콜센터 감정노동하는 직원들 나눠줬고 또 어떤 보험사는 3,000장을 사들여서 보험 상품 판촉에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매입한 물량이 4만 장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영화 시장의 경쟁 질서에 개입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영화는 이제 이 사전 예매율이나 개봉 초기 관객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 영화가 재밌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몰려가니까요. 이렇게 금융위원회가 신경 써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영화 오빠 생각이 영화 배급사 예매처에 계약을 맺은 예스24에 따르면
지난 20일 예매 순위에서 영화 개봉 첫 주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임시완 씨가 좋은 건지 영화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뭐 이 영화는 착한 영화다라는 평가도 있고 하니까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군요. 또 강원도 그 화천에서 열리고 있는 산천어 축제가 세계 3대 겨울 축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류 열풍도 있다. 예? 외국 사람도 산천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산천어 축제가 개막 15일 만에 10년 연속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여기가 뜨거워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국 축제장을 쓰는 외국인 관광객들 지난 23일까지 한 4만 5천 명이라고 하네요. 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 집중 조명받으면서 산천어 축제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막 첫날에 유럽 보도 사진 전문 통신사 EPA 그리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 대형 이미지 송출 회사인 게티 이미지 등이 축제장을 찾아서 취재 경쟁을 펼치었고요. 현재까지 384건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주최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천어 축제는 2003년에 시작했고요. CNN 세계에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이게 왜 7대 불가사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 세계 겨울 도시에 그 화천이 선정된 등 유명세를 타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제 2012년에 2만 5천 명을 시작으로 매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어쨌든 지금 1월 9일 날 시작됐고 1월 31일까지 화천군 일대에서 산천어 체험, 눈 얼음 체험, 시가지 연기 페스티벌, K-팝 공연,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이 이렇게 유명한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 축제가 좀 활성화돼서 지역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데 이 일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에도 우리 선수들의 승전보가 잇따랐는데 법슬레이와 스켈레톤의 선전, 이게 아주 눈에 띄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뉴스 보다가 제가 사실 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법슬레이 선수들 보니까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예, 그랬죠. 이 법슬레이에서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 드디어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랐거든요. 그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이 5개 대회 연속 메달을 따내면서 세계 랭킹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썰매 종목, 우리나라 썰매 종목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건데 이런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랭킹 1, 2위를 다투는 선수들이 나오게 된 건 놀라운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지난 토요일 월드컵 5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월드컵 우승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입니다. 아시아 선수는 최초다. 대단해요. 예. 근데 참 이 봅슬레이 원윤종 서영우 선수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텐데. 그죠? 예. 우리 눈시울을 뜨겁게 한 분이 바로 누구니 하면 영국 출신 그 멜컴 로이드인가요? 그 코치 아닙니까? 예. 좀 안타깝게 우리를 좀 만들어줬죠. 이 지난 4일 영국 출신의 이 봅슬레이 대표팀의 이 멜컴 로이드 코치가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이 암에 걸렸다는 말을 선수들에게 하지 않고 이 끝까지 선수들을 챙겨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제 안타깝게 우리에게 느껴졌죠. 근데 이 멜컴 로이드 코치가 숨지기 직전에 자신의 부인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은 뭐냐면은 이 선수들에게 월드컵 메달을 가져오라고 전해달라 이런 유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 듣고서 이 지니 로이드 여사가 이 유언을 메달에다 따로 새겨가지고 선수들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니 로이드 여사가 만든 메달을 받은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서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금메달을 따낸 거죠. 이 스승의 유언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상대에 시상식이 끝나고 이 플라워 세리머니 할 때 이 로이드 여사가 선수들과 같이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함께했다고 믿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 아마도 이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진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여건에서 이렇게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게 기적 아니겠어요? 동계 종목은 더욱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썰매 종목에서는 이렇게 선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스키 점프에서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 생겼어요. 예? 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해명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평창에서 이 국제 스키 연맹컵 남자 개인전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예. 이 스키 점프인데 이 국가대표 선수 3명이 점프 뒤에 올라갔다가 실격을 당해가지고 점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니폼 규정을 어긴 거였었거든요. 예. 이 스키 점프가 활주해가지고 비행하고 착지하는데 비행하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예. 이 때문에 유니폼의 이 면적이 좀 넓거나 하면 뒷바람을 탄다든지 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니폼 조항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 유니폼 규정을 어긴 겁니다. 예. 근데 실격을 당하고 난 뒤에 이 대회 관계자가 해명을 하기를 이 스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봉사가 따라다닐 정도로 이 전문가를 두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전문가는커녕 장비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는 해명이죠.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든지 요청을 해도 연맹에서 지원이 안 됐으면 자구책이라도 구해가지고 일단은 먼저 경기는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 국제대회 스키 점프에서도 이 선수들이 참가해가지고 메달도 따낸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선수들은 어떻게 여태까지 참가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거나 이번 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유니폼 규정에 관한 그 자구책 보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봉사가 따라다닐 정도로 전문가를 두고 있다. 근데 뭐 옷이 틀어져 가지고 이게 탈락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실격 처리가 된 게 아닌데 이거 참. 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요르단이 1대0이죠. 예. 이기고 4강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또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전반과 후반의 경기 내용이 크게 달라가지고 좀 불만스럽기도 한데요. 이 리올림픽 최종 예선전을 겸한 대회입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8강전에서 이 올림픽 대표팀이 요르단을 1대0으로 이기고 4강에 올랐습니다. 이 전반 23분에 터졌던 이 문창진 선수의 골을 끝까지 지켜냈는데요. 이 후반전에 요르단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수차례 결정적인 위기를 맞기도 했고요. 결정적으로는 후반 23분에 요르단에게 골을 내주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옵사이드 판정이 나면서 노골이 선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경기 결과 이후에 이 옵사이드 판정이 오심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었고요. 이 옵사이드 오심이 우리에게 행운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챙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4강에선 카타르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카타르가 홈팀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만만치 않죠. 그러면은 이 카타르도 이 옛날의 카타르가 아니거든요. 2022년 월드컵을 유치한 이후에 축구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실력이 일취월장한 겁니다. 이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올렸고요. 특히 이 스페인 출신의 펠릭스 산체스 감독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짧고 정확한 패싱 게임이라는 스페인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수비수이면서 이번 대회에선 4골을 기록하면서 수비수가 이 득점 랭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아부델 카림 하산 선수, 또 이 하산 선수 외에도 이 공격수인데 아흐메드 알라이딘 선수가 4골로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두 선수 주의해야지 될 것 같고요. 카타르하고 우리나라의 이 4강전은 모레 새벽 1시 30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일 밤이 지난 수요일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우리 생활 세계로 보면은 내일 밤이 되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잇몸이 아주 편안하죠. 2016년 새해 SM5를 만나면 두둑한 혜택이 쏟아집니다. SM5 현금 구매 고객 150만 원 특별 혜택. 밸류박스 조건 시 36개월 1.9% 금리에 100만 원 지원. SM357 고객에겐 스타일 패키지 무료 혜택이. 1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상큼발랄 대학생도 개성 만점 전문가도 능력 탑재 직장인도 하이마트 PC 대전에서 자신만의 PC를 찾아보세요. 1월 1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수지처럼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라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예, 항상 좀 복잡한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죠. 8시 32분 12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도 추위 속에 고장 차량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돌발 사고 없도록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사평대로 이수교 방면 사평 지하차도 내에는 택시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말로 역촌사거리에서 영말사거리 구간 하위차로에서 차량 간에 부딪힌 사고 났습니다.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 수수로도 청담대교 방면 수서에서 탄천 1교 구간 1차로입니다. 추돌사고 여파 때문에 지금 1차로가 차단돼 있는데요.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면 염곡사거리부터 뱅뱅사거리 지나 교보타워 사거리까지 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외곽 쪽으로도 지금 신사역부터 논현역, 강남역을 지나 뱅뱅사거리까지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매주 월요일 날 선보이는 코너죠.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자, 오늘도 두 분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데일리안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좀 아까도 방송 나갔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의견 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죠.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가요. 요새 이 정치인들이 남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걸 두들겨야죠. 이야, 아니 돈이 좋긴 좋아요. 사니까 소리가 좋아요. 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두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여당 하나, 야당 하나. 예? 자, 먼저 야당으로 들어온 사람부터 이게 좀 따끈따끈하니까 이 얘기부터 하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자, 김홍걸 씨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김홍걸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분 국회의원 되신 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형들과 이제 혼돈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김홍걸 씨는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죠.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시고 돌아와서 이제 개건 교수로 있으신데 문제는 문재인 대표한테 굉장히 사실 독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는 어저께 정통성을 확립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득세의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데 사실 김홍걸 씨 본인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청문회 시대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되든 공직이 되든 뭐든 국회는 검증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검증이 되면 김홍걸 씨의 전력은 사실 굉장히 어두운 어떤 전력들이 많아요. 일단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가 돼서 실제로 구속이 됐었고 또 유학 시절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이 공경을 치르게 된 어떤 사건도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김홍걸 씨가 영입됐는데 저는 김홍걸 씨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는 뭐냐. 또 문재인 대표가 그걸 물어봤어야 됐고 김홍걸 씨 본인도 그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 미래라든지 이건 과거 얘기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그것도 사실 과거 얘기거든요. 중요한 건 미래지요. 미래 김홍걸 씨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도 없고 또 김대중 씨의 어떤 그런 삼남으로서 또는 그것 이외에 그 정통성 문재인 대표로 역시 김홍걸 씨를 영입한 게 그냥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무슨 이유를 댔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는 뭐가 남았냐면 김홍걸 씨의 어떤 전력이 무엇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될 것이고 그것이 소비됨으로써 사실은 김대중 씨의 세 아들은 모두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입당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서영호 부소장. 네, 야당 내 장군 멍군 싸움이죠. 동교동 원로들하고 호남 의원들이 잇따라서 더민주당을 탈당하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을 선택하니까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호남 민심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멍군 형격으로 김홍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을 영입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호남 내에서 더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이 팽팽한 호각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여론의 반영인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씁쓸한 것은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이어서 존중받아야 하나 정치를 하려면 개인의 소신과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아버지의 기대, 후광의 기대에서 한다라는 것들은 좀 좋지 않아 보이고 특히 최근에 양양자 학수저 자수성가 양양자 전문의 개인적인 삼성 상무 그런 입지전적인 개인 스토리를 가진 분하고 비교돼서 좀 묘하게 입맛이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동기는 나가고 지금 이제 그 대신에 대타로 김홍걸 씨를 이제 여기다 딱 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라는 이유로 이것이 호남 민심의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 바꾼 사람 얘기를 해야죠. 조경태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거 그 사람의 옮겼을 때 호감과 비호감 이런 어떤 데이터인데 대개는 물론 철새라는 단어가 막 뛰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예전처럼 철새 정치인이다 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하지 않고 그것이 굉장히 금방 끝났어요. 비호감에 대한 철새 정치인이라는. 그리고 곧바로 소신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막 떠올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새누리당 간 것이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점.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전에 김종인 위원장이나 혹은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 두 분이 사실 한 분은 이제 국민의당 가고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에 갔는데 이 두 분의 전력 만만치 않거든요. 사실 전력으로만 얘기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철새라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첫세 텃세의 어떤 그 개념은 이 국경이라든지 우편 내편이라든지 네 땅 내 땅이라는 개념이 진영이 이제 확실히 이렇게 그 갈라졌을 때 이걸 넘나들면 첫세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데 사실은 지금 국경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예. 국경도 없고 사실 네 땅 내 땅이 없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유 뭐 여도 야도 아니 나 먹고 살게 해줘.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거든요. 또 지금 예전처럼 보수냐 진보냐 혹은 뭐 이렇게 극단의 어떤 논리가 아니라 나는 안보는 보수인데 경제는 진보야. 세세 사항으로 가면 굉장히 이렇게 조밀하게 다른 생각을 갖는 다양성의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상 윤여준 전 장관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그 전력에 대해서 시비가 계속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그래 그 사람들이 옛날에 무엇을 했건 간에 지금 당장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게 뭐니?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좀 뚜렷합니다. 그분들이 난 경제민주화를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 난 굉장히 제3지대, 제3의 정당 내지는 중도층에 대해서 중도의 바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식의 뚜렷한 어떤 현재 하고 있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무엇을 했다. 그런 전력을 크게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 조경태 의원도 좀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서영업 소장. 네, 조경태 소신인가 배신인가 뭐 그 대의명분이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 그런 걸 갖다 우리는 소신이라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대구의 김부겸 의원이나 광주의 이정현 의원을 그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보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 국민이 야당을 하라고 선택한 야당 선택을 그 여당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바꾸는지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한 그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서영업 부소장께서 소신이냐 배신이냐 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금태섭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원래 안철수 의원 쪽에 있다가 안철수 의원 송호창 의원도 마찬가지죠. 안철수 의원 나갔는데 본인들은 남았어요. 이거는 그럼 소신입니까 배신입니까? 이종근 편집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보다 먼저 소 부소장 말씀에 제가 아까 그 김부겸 의원을 소신의 정치인으로 표현하셨는데 사실 김부겸 의원이야말로 사실 이 조경태 의원과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16대 때 한나라당 군포에서 나오셨거든요. 군포에서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그런데 17대 때는 열린우리당 똑같은 군포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당시 16대 때 야당이었어요. 한나라당은. 근데 17대는 여당, 집권 여당으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김부겸 의원을 소신이 없다, 뭐 첫세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사실 거의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금태섭 변호사나 혹은 뭐 송호창 의원 사실 그 개념은 뭐냐면 주군의 개념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주군은 꼭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이번에 이철희 두문 정치 연구소장도 사실은 네네 김한길 의원 보좌관이었는데 김한길의 남자 뭐 배신하다 이렇게 어떤 표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정치의 소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금태섭 변호사나 송호창 의원 이게 뭐 소신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주군이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사실은 이게 정치 의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 의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순리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신이다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난 계파 정치가 전행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어떨 때는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도 함께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의 의견 저희가 방송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50원입니다.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지금 이 자리에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영 부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총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 정당이 이제 총선에 가까울수록 프레임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전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선거니까 당연히 이제 프레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당별 프레임의 전쟁 한번 이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서영호 부수장. 네, 아침에 정치상식 공부 좀 해볼까요? 프레임이란 것은 그 미국의 인지 언어학자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진짜 가비하시네. 예.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선거학과 같은 이런 개념을 좀 분명하게 제공해주면 잘 받아들인다 훨씬. 그래서 미국에서 그 공화당이 세금 인하라 그러면 그 세금 전선이 불분명해지니까 세금 구제라고 해서 세금을 내리는 민주당은 악당, 세금을 구해주려고 하는 공화당은 그 영웅 뭐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에서 유래해서 한국에도 그 이후에 선거 때마다 그 많이 전파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이 다양하고 복잡한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간명하게 선택지를 준다는 의미에서 프레임은 저는 긍정적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프레임은 그리고 사실 프레임 그거는 정상적인 정치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지 레이코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이 프레임 그 이론을 이제 설파한 사람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조지 레이코프가 지난 2012년 때 우리나라 대선 상황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말려들고 있다. 프레임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유를 얘기했는데 뭐냐면 프레임이란 건 쉽고 간결하게 해야 된다. 사람들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 정권 시판론 간단하고 못 참겠다 갈아보자. 1960년대 그런 구호처럼 잣대기 뭐 이런 것도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알려진 그런 프레임은 사실 프레임이 아니죠. 재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권 심판론, 아이고 이거 한 40년, 50년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 이렇게 프레임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번 정치판을 보면 프레임이 딱 저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먹히는 프레임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그건 박 대통령의 프레임입니다. 박 대통령 아까 조지 레이코프가 칭찬한 것처럼 뭐냐면 진실한 사람. 이거 계속 설파를 하지 않습니까? 프레임의 어떤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거를 거부할수록 그 프레임에 말려들게 돼 있거든요. 거부하고 반박할수록. 어쨌든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럼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게 맞다 틀리다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3년 차에 총선에 자기가 프레임을 던진 사람은 아마 박 대통령이 유일할 겁니다. 진실한 사람을 심판해달라. 이 프레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어떤 프레임으로 부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정치판은 아니지만 이건 굉장히 큰 프레임이 되고 있는 게 금수저 흑수저론입니다. 금수저 흑수저론은 다른 모든 것들을 지금 빨아들이고 있어요. 블랙홀처럼. 그 이전에는 뭐 남북 갈등, 뭐 지역 갈등, 뭐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가 있다면 지금은 이게 세대 갈등. 금수저 흑수저를 해결하는 사람, 금수저 흑수저를 해결하는 정당이 뭐 이렇게 가장 부상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당 구도에서 뭐 여야 심판론이니 정권 심판론이니 누가 누구 심판하느니 그거는 사실 안 먹게 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두 프레임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호 부소장도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흑수저, 금수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지금? 네, 동의하는 점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 프레임만 있는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유권자의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인물과 정책보다는 흑백 논리의 선택지를 강요하는 특히 진실한 사람 같은 경우 좋은 프레임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실제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이면 좋은 그 프레임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근데 이제 이종근 편집국장 말씀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논쟁 자체가 되고 관심이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그것으로서 이미 총선에서 이 상당 부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득이 그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 김무성 새누리당 내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진박을 감별하는 감별 기준으로 진실한 사람은 친박,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비박. 그래서 진실한 사람을 위해서 그 친박이 대구 경북 지역이나 서울의 강남 서초 같은 안정권에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 이런 논리로 특정 계파를 배제하는 계파 공천의 소재로 쓰여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야당 내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가 재벌 규제를 했던 박영선 의원과 시너지를 만들지 않고 친노를 제압하기 위한 비노들의 그 패권으로 간다면 이것 또한 국민들에게는 그 당내 갈등으로 제안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신문은 반대로 나오던데? 예?
그렇게 보세요, 우리 서영우 소장? 네, 그 현실 정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심력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쉽지만 저는 뭐 최경환 부총리가 여당에 컴백해서 친박 비박 싸움을 갈등을 하는 것보다 경제부총리로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친노를 제압하는 비박 패권주의, 비노 패권주의 말씀하셨는데 신문에 언론에는 반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선대위 구성 보면 친노들이 친노 친문 인사가 대부분이다. 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 김종인 선대위, 박영선 선대위라고 봅니다. 박범계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참여정부 출신이어서 친노긴 맞으나 그 박영선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부대표라면서 친박영선 사람이고요. 진선미 의원도 원내 부대표라면서 박영선 의원과 훨씬 더 가까워진 사람이면서 출신 성분이 어딘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정치적 행태라던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박영선 의원과 가깝기 때문에 김종인과 박영선 의원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거 이전에 떠나서 그렇게 그 유권자들이나 언론들에서도 친노 비노 친박 비박으로 이렇게 개파간 갈등으로 보면 총선의 재미가 그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하는 건 재미있겠지만 실제 경제 문제 피해 당사자로서 서민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은 그런 그 프레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실제 경제를 살리는 재벌 중심의 재벌 성장을 해야 되는 여당이냐 아니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 야당이냐 이런 문제로 보는 게 꼭 그렇게 나누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는 지금 뭐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지점이 바로 2012년에 말려들었다는 부분이 바로 경제민주화 부분인데 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가 사실은 문재인 대표로서 표현되는 진보 또는 안철수 의원 후보로서 표현되는 보수, 중도 이 두 이미지를 경제민주화 또는 자기 이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을 또 바꾸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프레임으로 끌어들여는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사실은 지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걸 내놓더라도 이미 2012년도에 한번 김종인 위원장을 박근혜 후보가 갖고 가서 경제민주화를 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서 다시 프레임 얘기로 계속한다면 그 프레임에서 사실은 연상되는 게 문재인의 브랜드 또는 김종인의 브랜드로 연상이 안 되고 이미 2012년도에 했던 그 연장선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서영우 부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흑수저 금수저론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그런데 아니 왜 두 분 다 국민의당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이제 서영우 부소장 얘기하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 새롭게 등장한 정당인데. 그 새롭게 정당이 곤란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야를 모두 비판하다 보니 제3신당의 길을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3당의 그럼 정책과 그 이념은 무엇이냐 공약은 무엇인가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은 또 누구냐라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정치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지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야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면 중간에 있는 부동층도 사실은 원래 부동층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제3신당으로서 그분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되는 그 광주, 호남 정당화가 아니라 중도층을 잡기 위한 인물과 정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말이에요. 제3당이야말로 이 프레임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뭐 조직이 뭐 양당보다 강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종근 편집국장? 잘못 잡았죠. 여야 심판론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잡은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친박 친노 심판론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그 편가르기 같은 편가르기로 프레임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부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각하려면 내 장점이 뭐냐인데 어차피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이 제3당이라는 거는 이중대라고 욕먹고 뭐 또 선명하지 못하다고 욕먹고 뭐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양쪽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데 어쨌든 어저께 여야 3+3 회의에서 일정 정도 지금 진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인권법 또 어느 정도 그 진전을 했고 이 진전된 이유가 사실 3당이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3당이 있기 때문에 자 아이 3명을 낳은 가정이 있고 아이 2를 낳은 가정이 있는데 아이 2를 낳은 가정보다 아이 3 낳은 가정의 형제자매가 훨씬 더 사회화가 잘 된다는 게 뭐냐면 너와 나만 있으면 너와 나만 싸우지만 너와 나가 제3자가 있으면 동생이 있거나 또 다른 3인이 있으면 그 3인을 의식하는
행동을 너와 나가 싸우더라도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즉 이번에 여야 어저께 그 3+3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가능한 것도 사실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지대를 의식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이 국민의당이 가야 할 프레임이거든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무능을 심판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여야, 진보, 보수, 뭐 지역 이런 거 다 떠나서 실제로 실용적인 것, 자기네들은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을 결과를 내고 실용적으로 일을 하겠다, 일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을 부각할 수 있는 프레임, 지금까지 여야로 대치되면서 얼마나 무능했나를 부각시키는 프레임이 저는 이 국민의당에 가야 할 그런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좀 어떻게 바람 불다가 조용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갖는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던데. 일단 그 더민주당에서는 신당에 대해서 야권 분열 프레임을 제기하면서 단일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하게 걸고 있고,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야권의 지평을 확대하는 파이를 키우는 거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야권 분열, 왜냐하면 호남을 놓고 서로 간에 이합집산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과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그 국민의당이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정체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야권 분열의 요소가 훨씬 더 부각돼 보인다는 문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보였던 친호남적인 행보를 좀 중단하고 과감하게 호남이냐 중도냐에서 중도 원래 외연 확대라고 하는 분명한 노선과 좀 임무를 영입하고 하는 게 그 지지율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참 근데 정치라는 게요, 여러 가지로 참 이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30년 넘게 이 정치학 이거 들여다보면서 진짜 모르겠어요, 현실 정치는. 그래서 그냥 운도 따라야 되고 뭐 이렇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봐야겠죠. 자,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부서 서양호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좀 더 따뜻해진다고 하죠. 어쨌든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자, 힘찬 한 주 문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